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차 시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뭐 희소성이네, 비용이네 하면서 이런 용어 설명 위주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오늘의 경우도 사실 앞에 이제 초반부 부분에 대한 내용은 용어 설명으로 좀 많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뒤에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가 평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는 언젠가 신경 써야 돼. 그리고 가끔 한 번쯤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무엇은 어떨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 거라서 여러분들의 그런 이렇게 수업에 대한 호기심을 조금 만족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2차 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요, 경제생활의 주체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경제생활의 주체, 경제 주체의 종류가 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단락은 제가 읽어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경제 주체란 스스로의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경제활동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개인이나 집단을 말한다. 주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는 입장이죠. 그죠? 객체는 뭐예요? 당하는 입장이겠죠. 그쵸? 경제 주체라는 것은 경제적 활동을 하는 입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경제 주체, 우리 국내의 경제 주체는 크게 민간 부문의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 그리고 공공 부문의 정부, 그 다음에 민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내 말고 이제 국외의 경제 주체는 뭐가 있냐면 해외가 있어요.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먼저 가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계는 가족이라는 혈연 공동체로 이루어진 가정과 달리 소득을 공유하는 집단을 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득을 공유하는 집단을 가계라고 한다. 자, 사실 우리가요, 가족이라는 말과 가계라는 말을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예.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은 무엇을 기반으로 혈연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라면 가계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소득을 공유하는 집단이에요. 즉 피를 공유하니 돈을 공유하니에 따라서 가족이 될 수 있고 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우리 가족은 가계의 집단이 될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있어요. 하지만 가계라고 해서 반드시 가족인 거는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 가족에는 엄마, 아빠, 미안해요. 어머니, 아버지라 할게요.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동생이 있다. 근데 남동생이라 하자. 브라더, 브로. 그죠? 네. 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이 가족이 한 집에서 살게 되면은 한 집에 있어. 네. 한 집에 있음. 자, 한 집에 있을 때, 이 가족의 구성원들은 어때요? 자기의 소득을 모두 공유하거나 공유하지 않을 수 있죠. 무슨 말이냐? 아버지께서 벌어온 돈을 어머니와 저와 그 다음에 남동생에게 이렇게 공유하는 구조다. 그러면 이 가족은 가계가 성립해요. 성립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벌어온 이 돈을 아버지, 어머니 또는 남동생에게 어떤 형태로든 공유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 돈은 내가 관리를 해. 내가 관리한다 했을 때 이 가족 안에서도 가계가 두 개가 돼요. 하나는 아버지 살림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월급으로 운영되는 가게 하나, 집안에서. 그 다음에 내가 단독으로 관리하는 가게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가게라고 한다는 것은요, 오로지 누가 관리하느냐? 내가 관리하느냐? 또는 나 이외에 다른 사람과 함께 소득을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가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니고 나와 친구가 한 집에
있어 라고 할게요. 자, 나와 친구가 한 집에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벌어온 돈과 내가 벌어온 돈을 합쳐서 살림을 꾸려나가요. 뭐 자취생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나와 친구는 뭐가 돼요? 가계가 가능해요. 이걸 우리는 가계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꼭 가족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만 공유하면 돼요? 내 소득과 남의 소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남은 다른 사람의 소득을 같이 공유를 해서 그런 소득 공동체로 소득 조직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우리는 가계라고 그래요. 절대 가족과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기업은 자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기업은 볼게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생산의 주체이다. 자, 기업은 가게로부터 생산 요소를 구입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함으로 이윤을 추구한다. 자, 일단 우리가 생산 요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알아볼 건데, 이 생산 요소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가게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생산 요소, 즉 가게가 만든 이 생산 요소를 기업이 필요로 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생산 요소를 통해서 만들어낸 제품을 판매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쭉 내려갈게요. 자, 오늘날 한 나라의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그 나라의 활동 중인 기업들의 생산 능력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국가 경제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막대하다.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보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을수록 경제적으로 부유한 선진국 기업을 알 수 있다. 뭐 쭉쭉쭉 나오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뭐 GDP 뭐 그런 게 있고요. GDP 뭐 GNP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자 다음으로 바로 이제 그 정부에 대해서 바로 볼게요. 자, 국내 경제 주체 가운데에서는 가게나 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거나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여기 잘 따라오세요. 이들의 경제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정부가 있다. 자, 시장 경제 체제에서 정부는 가게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그 돈을 지출하는 과정을 통해 시장에서 직접 경제활동을 수행하기도 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는 심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아하! 자, 정부라고 하는 것은요, 가게와 기업, 이 민간 부문과의 관계에서 정부는 기업이 공정한 상거래를 하는지, 가게와 또는 이 가게가 힘들어서 또는 이 가게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나라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세금을 거둘 수 없는 상태가 된다든지 그럴 때 정부가 나서서 이들을 구제하고 보조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죠. 또 정부는 공공의 경제 주체로서 시장에서 경쟁에 뒤처진 사람들에게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소득층에게 나라는 뭐예요?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 않고 또 복지 정책에 의해서 기초 생활 자금 같은 것들을 지원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신에 이러한 정부가 일을 하려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라에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 예산은 뭘로 걷어져요? 세금으로 걷어지겠죠. 그죠? 또 우리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 또 뭐예요? 외교가 있죠. 그죠? 외교, 군사가 있는데 자, 군사는 일단 빼고요. 외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자, 외교는 우리나라와 자, 국가와의 관계인데 자, 우리가 가게나 기업은 국가와 국가 관계를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러면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뭡니까? 그 나라의 정부죠.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하는 큰 역할이 뭐냐면 첫 번째, 세금을 통해서 예산으로 가지고 나라 일을 해야 되는 것. 두 번째,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 업무를 통해서
가게나 기업이 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하자면 이 가게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못할 때에, 안 할 때가 아니라 못할 때에 그러한 가게들에게 뭐 생활 지원금을 준다든지 또는 기초생활을 보장하게 한다든지 그러한 복지를 하는 역할.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게. 자, 소득을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소득을 공유하는 집단. 그러니까 뭐가 아닐 수도 있다? 가족이 아닐 수 있어요. 가족은 가게가 될 수 있지만 가게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기업. 이윤을 추구하며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는데 누구하고 가게에서 만들어지는 생산 요소를 가지고 이윤을 추구하고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서 또 뭐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또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부는요, 가게와 기업에게 보조하고 감독하고 그 다음에 또 해외와 이제 우리가 뭐죠? 무역 관계나 이런 것들을 성립할 수 있도록 외교 업무들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해외 볼게요. 해외. 자, 국내와 거래를 하면서 구매와 공급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국내에 있는 이 기업들과 구매 공급 관계는 해외에서 가령 이제 우리가 바나나 같은 거는 어때요? 좀 많은 비율을 수입을 해오잖아요. 그래서 해외를 통해서 수입을 해오니까 공급을 해주는 거죠, 해외가. 그죠? 그 다음에 해외는 우리나라의 자동차나 배나 또는 뭐 LG, 뭐 샘승,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네, 그런 제품들을 구매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죠, 해외에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 생산 요소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산 요소라는 말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생산 요소는 노동, 자본, 토지 등 생산에 투입되어 대상물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가게 같은 경우에는 생산 요소, 즉 뭐가 있을까요? 노동. 그 다음에 노동을 통해서 얻은 자본. 그 다음에 집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토지 등 여러 가지 것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가게예요. 그러면은 이 가게에서 만들어진 노동과 자본과 토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기업이에요. 기업은 아까 물건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하다고? 노동 필요하죠. 그 다음에 돈 필요해요. 근데 돈을 어떤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물건을 팔아서 챙기겠죠. 그죠? 팔아서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본을 끌어모으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투자를 받거나 그렇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사죠. 그죠? 사서 거기다 공장을 짓고 그런 식으로 생산 요소를 뭐 하는 주체? 필요로 하는 주체. 가게는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주체. 누구에게? 기업에게 공급하는 주체다. 자, 그래서 이 23쪽의 내용, 그러니까 이 교과서 내용을 한번 제가 쭉 읽으면서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게와 기업의 상호 의존성.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다는 말은 인간 경제생활에 가장 잘 맞는 말이다. 자, 여러분 혼자 살 수 있으세요? 나 혼자 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사람들이랑 교류하면서 그러니까 아예 고립돼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그죠? 예. 그 말은 즉슨 사람은 교류를 해야 돼요. 혼자서 살더라도. 그 말은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죠. 자, 우리가 사용하는 재화나 서비스 중에는 혼자서는 생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을 뿐 아니라 설사 혼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죠? 협력하거나 일을 나누어서 하면 생산력을 더 크게 높일 수 있는 것들이 많다.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활동 역시 경제 주체들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기업은 자신의 생산물을 구입해주고 그것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 요소를 제공해주는 가게가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게는 기업이 없으면 구입할 물건도
또 생산 요소를 판매할 것도 없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만들어 쓰는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 자, 이것을 우리는 자급자족이라고 그래요. 시장경제 체제에서 가게와 기업 간의 거래는 대부분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는 생산물 시장을 통해, 가게가 제공하는 생산 요소의 거래는 생산 요소 시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 지금 이런저런 어려운 말들이 자꾸 나오는데요. 일단 읽어보고 나서 정리해 드릴게요. 시장 경제 체제에서 재화와 생산 요소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경제 주체에게 얼마나 잘 전달될 수 있는지는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얼마나 공정하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달려있다. 자, 그래서 가게와 기업의 상호 의존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자, 가게가 있고 기업이 있고요. 자, 가게가 기업한테 공급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생산 요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노동력. 그 다음에 가게가 기업을 통해서 또 공급하는 것이 뭐예요? 그들에게 대한 자본. 자, 여기서 말하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돈인데, 돈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 기업에서 필요한 것을 구매하거나, 네? 구매하거나, 또는 이 돈을 또 무엇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기업은 그 돈을 받아서 뭐예요? 생산을 하겠죠. 생산, 판매를 하겠죠. 무엇을? 물건을. 근데 우리 이제 앞으로 물건이란 말 대신에 재화란 말을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서비스, 뭐 제공.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화나 서비스를 가게에게 제공하고 판매하고 하면은 또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겠지. 즉 가게 혼자서 해야 할 일을 지금 기업이 뭡니까? 이런 생산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이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원래는 가게가 첫 번째 생산 요소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물건을 생산해서 이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물물 교환하거나 판매를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 가게가 이것을 독단적으로, 그러니까 이 행위를 모든 것을 가게에서 감당할 때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급자족 경제체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밭에서 우리 집은 쌀을 키우고 있고 옆집에서는 배추를 키워요. 근데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김치도 먹고 김치찌개를 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배추를 재배하고 있는 사람한테 내 쌀을 좀 줘요. 그러면 그 쌀만큼 뭐를 가져옵니까? 배추를 가져오죠. 근데 내가 백김치를 먹고 싶지가 않아. 그럼 고추김치를 먹고 싶단 말이에요. 김장김치 먹고 싶다고.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자, 그러니까 그럼 또 내 쌀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또 고추장을 판매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것을 또 물물 교환을 해와요. 내가 필요한 것을 이런 사람들한테 물물 교환을 통해서 충족해오는 그런 경제를 자급자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니면은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직접 재배하거나 그랬단 말이지. 그런데 그 생산해서 판매하는 역할을 기업이 대신해 준다고요. 회사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회사가 내가 필요한 김장김치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기업한테 뭐만 주면 돼? 돈을 주는 거예요. 돈. 쌀을 주는 게 아니라 돈. 근데 만약에 내가 쌀을 줬다. 그러면 그 쌀은 뭐예요? 돈으로서 준 거죠. 물물 교환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기업은 이러한 돈이나 그런 돈에 준하는 그런 물건을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또 다시 투입하는 거예요. 뭐에? 사람들한테 월급 주고, 그 다음에 또 재료를 사서
또 그 물건을 만드는 거죠. 또 팔고. 아시겠어요? 가게 없이 기업 없고요. 기업 없이 가게는 정말 옛날 예, 삼국시대 때, 그때, 예, 또는 뭐, 조선시대 때, 그런 시기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기업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게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역할도 그만큼 크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부 가게, 그 다음에 정부 기업 간의 상호 의존 관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먼저 요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 경제 주체로서 정부가 존재하는 1차적 목표는 생산물 시장과 요소 시장에서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공정한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법을 통해 노동자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는가 하면 노사관계법을 통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고 고용한 사람의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처벌하고 있다. 자,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정부는요, 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 먼저 가게와 기업, 그러니까 기업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거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이득을 취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가게는 기업에게 그 값에 맞게 구입을 하거나 또는 생산 요소를 투입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을 하러 가는 거죠. 그죠? 노동이라 합시다. 노동. 그런데 이 기업이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가게들에게요, 네, 공정한 거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담합, 독과점.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가게가 어떤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기업들이 경쟁하지 않고 담합하는 거예요. 휴지를 사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A에서는 500원, B에서는 700원, 그 다음에 C에서는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1200원에 팔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내 경제 규모에 맞춰서, 사고. 프리미엄이 비싸서 나는 안 사야지 해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좀 싸져서 1000원에 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사고. 그러한 공정한 경쟁 가운데에서 기업이 기업 간, 경쟁을 통해서 가게에 판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행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A도 B도 C도 전부 다 1000원으로 팔아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휴지를 사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럼 정부는 그러한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벌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을 위한, 상거래 행위를 감독하는 거죠. 감독하고 이러한 기업을 처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그쵸? 또는 뭐 민법, 상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상법 같은 그런 법적인 규제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규제가 없으면 안 돼요. 정부는. 예, 그래서 감독을 하고 처벌을 하는 거죠. 기업을.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그런 이제 감독과 처벌만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기업이 힘들 때,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 정부는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있고 대신에 기업은 정부한테 있잖아요. 그런 판매에 관련해서 일정 부분을 뭘 해야 되느냐?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세금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게와 정부와의 관계 볼게요. 자, 먼저 가게는 정부한테 뭐를 내야 될까요? 역시 세금을 내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 가게에는 국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정부 또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의무를 다해야 되겠죠. 세금과 의무를 지어야 되겠죠. 대신에 정부는 가게에게 뭘 하느냐? 역시
복지적인 혜택과 그 다음에 복지뿐만 아니라 정부가 가계를 통해서 뭐 생활 지원, 그치? 뭐 사실 비슷한 말이긴 해요. 예. 뭐 그런 거라든지 예. 등등등. 예. 이제 정부는 가계를 보호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죠? 보호하는 정책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제 이런 하나의 일련의 그런 그림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은 다시 우리 교과서로 돌아와서 마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조세나 보조금과 같은 정책 수단을 통해 특정 재화나 서비스 소비와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담배 소비세를 인상하여 흡연 감소를 유도한다든지 경유된 차량에 대해서 폐차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 경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줄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거나 또는 세금을 더 걷게 한다든지 그러한 감독 또는 처벌, 규제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근데 그 오래된 이제 뭐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계도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복지, 지원, 보험뿐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은 그런 제도적인 규제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경제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민간의 경제 주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래요. 정부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민간의 경제 주체들이 납부하는 조세가 있기 때문에 세금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세금 얘기했죠. 그죠? 네. 민간 부문의 경기가 나빠지면 납부하는 조세액이 감소하여 정부의 재정 악화로 이루어진다. 자, 하지만 정부 지출의 규모와 용도, 조세의 징수 방법과 대상은 정부가 결정하는 만큼 민간이 정부에게 미치는 영향보다는 정부가 민간 부분의 경제 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얼마나 물리느냐에 따라서 가계와 기업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지금 제가 아까 대략적인 그렸던 그림에 더해서 지금 시장이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요, 우리가 마켓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자, 기업이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게 이렇게 있으면은, 자, 가게에서 들어가는 시장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생산 요소가 됩니다. 네, 아까 우리 생산 요소가 얘기했죠. 대표적인 생산 요소가 뭔데? 노동력이잖아요. 그쵸? 노동력이 시장에 나왔어. 그럼 이거 무슨 시장이래요? 노동시장이래요. 노동력 시장이래요. 노동력 시장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죠?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인력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인력풀. 네, 인력풀. 또는 지망생 같은 거. 이런 것들 모두 노동력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노동력 시장이 규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기업은 선택의 폭이 좁아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어도 고등학교만 나왔어도 고급 인력으로 쳤기 때문에 정말 취업이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 나오면은 취업 됩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잘 되진 않죠. 그죠? 그럼 대학교 나오면은 취업 잘 됩니까? 마찬가지죠. 고등학교보다는 좀 나을진 몰라도 대학원보다는 덜하죠. 그럼 대학원 나오면 취업 잘 됩니까? 대학교보다는 괜찮지만 유학은 이길 수는 없죠. 그럼 유학을 하면은 취업이 잘 됩니까? 잘 되죠. 미안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거예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래도 예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진짜 우스갯소리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이 가면 갈수록 학력에 대한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이 노동력 시장 역시 커지게 되는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뭐 고등학교 시절 때 고급 인력으로 쳤던 거에 비하면 대학교로 올라오게 되고 그 고급 인력에 이제 필요한 대학 그 학력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제 유학 얘기는 아까는 우스갯소리였고요. 다시 얘기하자면
기업과 가게 사이에서 특히 가게가 내는 것은 뭐 노동력이라는 거예요. 노동력. 그래서 이것은 시장에 나오게 되면 노동력 시장이 되는 것이고 기업은 이 노동력 시장이 형성된 곳에서 인력을 뽑는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기업은 이 시장에다가 뭘 내놓겠어요? 물건을 내놓겠죠. 재화를 내놓겠죠. 그러면 가게는 이 시장에 가서 뭘 사와요? 그 재화나 또는 서비스를 받아오는 거죠. 자, 우리가 안마기를 사는 것은 재화를 얻어온 거고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경락 마사지를 받았어. 그럼 이거는 재화예요, 서비스예요.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서비스도 우리가 구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좀 흥미를 가질 만한 주제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최저임금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 여러분들 되게 관심 많으실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일단 읽고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최저임금제도입니다. 자, 노동시장은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이다. 그런데 노동은 일반 재화와는 달리 수요자와 공급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거래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본의 소유자는 자본을 판매하지 않아도 그다지 아쉬울 것이 없다. 자, 그 이유는요. 자본가는요,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특히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요, 또는 우리가 사실 회사에 취업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노동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아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정할 때에 우리가 높은 임금으로 받고 시작해요? 낮은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요? 낮은 임금을 받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요약하자면, 자, 죄송해요. 지금 바로 PPT로 넘어갈게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지위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자가 팔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는데 내 몸뚱이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몸과 그 다음에 내 몸을 부릴 수 있는 시간을 파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임금이에요. 그게 임금. 급여. 이런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요. 나는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되지라는 그런 1차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전문적으로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면 나의 힘을 또는 나의 신체를 부릴 수 있는 소유권을 시간에 나누어서 그 시간을 누구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자본가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또는 그 자본가가 뭐예요? 사장이죠. 그렇죠? 사장이 나를 부릴 수 있는 시간만큼 뭐 하는 겁니까?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받는 임금입니다. 제가 받는 임금이고요. 아시겠어요? 네. 지금 약간 살짝 흥분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버는 입장이라,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굉장히 흥미가 많아요, 제가. 그러나 생산 요소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요소라고는 오직 노동밖에 없는 사람은 노동을 판매하지 않으면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누구의 눈치를 봐요? 사장님의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이 뒤에서 욕한다 어쩐다 하면서도 결국에는 뭐예요? 사장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왜? 잘리면은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는 수고를 또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가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는요. 자, 밑에 내려갈게요. 1986년 12월 31일 날 최저임금법을 제정을 하였고 88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7년 얘기니까 뺄게요. 우리나라는 27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제도에서 임금위원회에서 경제 상황, 그냥 경제 상황이 좋으면은 올라가겠죠. 물가 상승률 폭이 높으면 올라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 우리나라 사람들의 학력이나 또는 능력치가 그만큼 올라가면은 그만큼 올라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제 넘어가서 자, 요거는 한번 참조하시고요. 이건 참조하시고요. 자, 이제 방금 얘기를 쭉 한번 정리해 보면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노동자는 노동을 판매할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회사 욕을 하더라도 일을 꾸역꾸역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이 자본가들로부터 횡포를 막기 위해서 이 정도의 생활은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낮은 임금을 주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이 최저임금제예요. 우리나라는 80년에 제정해서 88년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올해 여러분 최저임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 나중에 이 학교 졸업할 때쯤 하면 뭐 하실 거예요? 알바 하실 거잖아요. 알바 최저임금 모르면요. 호구지 당해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구지 당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뒤에 보면 4대 보험 나올 텐데 4대 보험도 여러분들 꼭 보장해 주는 대로 가세요. 여러분들 일하시는 데 있어서요. 네. 나중에 실업급여라는 것도 나올 거고요. 네. 뭐 회사가 망했다든지 또는 내가 그만둔 게 아니라 내가 잘렸을 때 그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4대 보험에 들어가요. 네. 이런 이제 복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가령 내가 일을 하다가 다쳐서 공상이라고 이런 거 말고 내가 잘못해서 다친 거 말고 정말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이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재해라고 그래요. 예. 산업재해라는 게 있어요. 산업재해 당했을 때 역시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4대 보험을 되기로 했고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될 임금이 있어요. 그걸 최저임금이라고 그래요. 올해 최저임금은 8,590원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것은 얼마예요? 시간당 10,000원. 최저임금 10,000원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자, 제가 이번 시간을 위해서 제가 뭘 준비했냐면 계산기를 준비해왔습니다. 자, 계산기를 통해서 같이 계산해 볼 거예요. 자, 우리가요 법정으로 정해진 하루에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시간이냐? 8시간이에요. 하루 8시간. 그 이상부터는 뭐 하냐면 1.5배를 줘야 돼요. 초과 근무를 줘야 되는데, 자, 초과 근무를 안 한다는 조건 하에서 한번 우리가 같이 계산해 봅시다. 8,590원에다가 이제 지금 1당 계산할 거예요. 1당 곱하기 8시간 하죠. 그쵸? 그러면은 68,720원이라는 1당 계산이 나와요. 이게 최저 1당이에요. 최저 1당 1급.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주급 계산해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축구만 봤다고 해서 축구에만 주급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계산하시면 이것도 여러분들 주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상 출근을 했다는 가정하에서 초과 근무하지 않았다라는 조건 하에 평균 주급만 최저 주급만 계산하자면 곱하기 며칠? 5일만 나가시죠. 주 5일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최저 주급은 433,600원입니다. 433,600원. 이게 여러분들의 기본 최저 주급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달치 월급을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 그 달이 몇 주면? 4주면 이렇게 되겠죠. 대략 137,4,400원이 나오겠죠. 됐나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계산한 방법도 있고 정확한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8 곱하기 하루에 8시간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내가 근무하는 날짜만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공휴일 빼고. 그러니까 검은색만 딱 계산하시는 거예요. 출근한 날짜. 그랬을 때 약 한 20시간이다. 20일 정도 출근한다. 그럼 160시간 나오잖아요. 곱하기. 바로 시급 때리시면 돼요. 8,590원. 그러면 얼마예요? 예.
137만 4,400원. 아까 똑같이 나왔죠. 그쵸? 보통 우리가 20일 정도를 근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 요 정도 금액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최저임금은 137만 4,400원이에요. 이게 월 그래요. 월.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떼야 돼요. 뭘 떼야 되느냐? 사례보험료 절반 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득 얻었죠? 소득세도 떼셔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세금이 뛴단 말이지. 그치?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그 다음부터 137만 4,400원에서 전부 다 빠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최저임금은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이게 최저임금을 결정하자고 누가 먼저 얘기하냐면 고용노동부가요. 고용노동부가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해서 최저임금을 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위원회에서 이제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는데,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공익위원, 그 다음에 사용자 위원,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근로자 위원 9명씩 총 27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 공익위원회는 보통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면 대학교 교수라든지 또는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공무원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직접적인 관련에 있는 공무원들 말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최저임금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사람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들 말고요. 보통 대학 교수들이나 또는 학자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공익위원 9명이. 그 다음에 사용자위원은요, 보통 업체 사장님들 또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위주로 보통 9명이 구성이 되고요. 근로자위원은요, 통상 누구를 대표해서 나온 거겠어요? 일하는 사람들 대표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노동조합의 장들이 보통 위주로 근로자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27인들이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올해 8,590원으로 정했습니다라고 하면 고용노동부가 이걸 가지고 최저임금으로 결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요, 죄송한 말은 아니구나. 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죄송해지네요.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이요,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 얘는 시간, 이제 연도죠. 그 다음에 얘는 금액이라고 칠게요. 무조건 최저임금은요, 반드시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 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요, 물가라는 것이 상승하기 마련이거든요. 물가가 곤두박질 치는 일은 의외로 별로 없어요. 예,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분을 당연히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당연히 쭉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최저임금은 반드시 저는 오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8,590원이지만 다음에는 9,000원 가까이 오를지도 모르고요. 언젠가는 10,000원이 넘어서 12,000원, 13,000원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만큼 물가가 상승한다는 조건 하에서는 반드시 이 최저임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교과서로 다시 돌아와서 최저임금 좀 재밌지 않나요? 그죠? 저는 이번에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정해진다는 거 보고 좀 되게, 좀 흥미가 있었어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좀, 느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이제 토론 활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과제물로 낼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최저임금 인상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찬성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최저임금은 올라야 된다, 낮아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은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취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반대는 뭐예요? 최저임금은 낮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을 겁니다. 이게 과제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조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요, 정말 조세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어요. 저 역시도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좀 공부를 하게 됐잖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7년 1월 1일 현재 우리나라는 국세 14종, 지방세 11종 등 25종의 조세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세금을요, 25종 중에 일부를 우리는 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조세에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지는데, 국세는 중앙정부가 걷어가고요.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세가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조금 이따가 한 몇 가지만 좀 봐드릴게요. 물론 다 조사는 했어요, 제가. 국세와 지방세 수는 비슷하지만 예, 세수예요. 이런 거 보고 우리 세수라고 그러죠. 세금의 이런 것은 비슷하지만 보통 웬만한 이제 큰 액수가 들어오는 조세는 거의 다 국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3대 1 비율로 국세가 지방세의 3배 이상에 이르릅니다. 보통. 자, 2014년 결산 자료를 했을 때 국세가 요만큼 들어오고 지방세 요만큼 들어왔다라고 그러는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해서 읽어봐 주시고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국세는요,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14종 세금,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11종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국세 대 지방세는 3대 1 비율이다. 보통, 통상. 이거보다 이상일 수 있어요. 더 차이 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작년에 조세 총 수입이 있고, 총 지출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요, 그냥 어디서 얻어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요, 또는 어떤 나라든지 간에, 이 대한민국 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관심을 가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국회 예산 정책처라는 곳에서 이번에 우리가 세금을 얼만큼 받았고요, 얼만큼 지출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자, 뭐 발간사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자, 여기 이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올해 작년 우리나라 주요 재정 지표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총 수입이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총 지출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잘 안 보이실 수 있을까봐 제가 요렇게 해볼게요. 자, 작년 우리나라의 총 수입은요, 476.1조 원이에요. 그래서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18년에 비해서 28.4조 원이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뭐, 세외 수입, 그러니까 조세 외에 들어오는 수입, 그 다음에 국세 수입. 자, 방금 우리 국세 몇 종? 14종. 14종 이외에 혹시 더 추가로 우리가 더 내는 세금이 있다면 그 세금까지 포함해서예요. 294.8조 원이에요. 자, 아까 우리 죄송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 책에 다시, 2014년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4년은 205조 원이었잖아요. 지금 2019년에는 몇 조 원이에요? 294.8조 원이죠. 예, 많이 늘었죠. 그쵸? 네. 여러분, 1조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출 볼게요. 자, 476조 원에서 469조 원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지출도 거의 총 수입의 거의 이제 비슷한 금액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쵸? 예. 뭐 특별 회계라든지 특별하게 사용한 거라고 해야 되나요? 예.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일반 회계. 원래 여기에 사용하기로 했던 그런 이제 돈 이런 거겠죠. 원래 지출하기로 했던 돈. 특별 회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요런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긴급, 우리 이번에 나오는 뭐 긴급 뭐 이제 재난 지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추경을 해서 이렇게 뭐 받아낸 그런 금액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특히 어디에 많이 썼느냐라는 거예요. 보건복지 고용에 161조 원이 사용이 되고요. 일반 지방행정에 76조 원 가량 있어요. 자, 여기서 76조 원에 어떤 것들이 사용되냐면 임금이 여기에 포함이 돼요. 어떤 임금? 누구 임금? 공무원 임금이 여기에 들어가요.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 역시 이 일반 지방행정의 그 교부금 형태로 해서 내려가요. 예산 형태로 내려가고요. 교육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교육에 사용되는 모든 금액이 다 이 교육으로부터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켜야 되죠. 국방비 여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이제 뭐 연구 또는 공공질서 안전 사업체를 이제 뭐라고 하죠? 뭐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다 이런 데라 이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처럼 국가가 빚지고 있는 것을 우리 국가 채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 받는 것처럼 국가도 있잖아요. 필요한 경우에 빚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재정 총량 볼게요. 재정 총량. 자, 수입이 이렇게 늘어가잖아요. 그쵸? 예, 지출도 이렇게 늘어가고 있고요. 국가 채무도 지금 어때요? 늘었죠? 네. 자, 연도별 총수입과 총지출입니다. 자, 여기 2014년에 총 수입과 총 지출이 369조와 355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476조와 469조예요. 점점점 연도별 총 수입과 총 지출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2009년 또 2015년 요때는 어땠을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384조가 지출이에요. 377조가 뭐예요? 수입이에요.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더 많이 나갔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뭐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거기 아니에요. 적이에요. 적자 경영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 자, 실업률, 고용률 볼게요. 자, 2013년도 때는 고용률이 59.8%였고 실업률이 3.1%였어요. 근데 지금 점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실업률이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죠. 네. 근데 실업률은 이렇게 0.1%씩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지만 반면 고용률은 어때요? 유지돼 가다가 좀 이렇게 살짝 주춤하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올랐어요. 그쵸? 네. 몇 프로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올랐어요. 59.8%에서 60%로 올랐어요. 그쵸? 네. 그래서 가장 2017년도에 60.8%가 이제 고용이 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3.7%의 실업률이 있었다. 근데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요렇게 우리 재원 배분 요런 식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지출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런 내용들이 이 문서에 담겨져 있고요. 여기 재정 의미가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재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지방정부 재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걸 다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국세 수입, 기금 수입, 뭐 이런 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기만 볼게요. 지금 이게 5쪽이니까 80페이지에서 찾으면 될 것 같네요. 봅시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우리나라 조세 체계예요. 자,
아까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지만 국세는 총 14개가 있고요. 지방세는 총 11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세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와는 이거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관세가 있고요. 네. 그래서 관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배우셨던 역사 시간이라든지 또는 경제 시간에 배우셨던 관세, 보호관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호관세. 자, 그 다음에 뭐 직접세 같은 경우 우리가 직접 내는 세금이에요. 직접 나라에 내는 세금. 간접은 우리가 나라에 직접적으로 내는 세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내는 세금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 돈의 일정 부분을 대신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예. 그래서 직접세와 간접세 둘 다 우리나라 국민들이면은 다 내야 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내야 되는 이 직접세와 간접세 이외에도 지방세가 또 있어요. 그래서 보통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직접 내는 세금들이 있고요. 보통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요. 네. 그러니까 이 보통세, 그러니까 도세, 시군세, 여기서 이제 걷어들이는 보통세들이 있죠. 이 보통세들과 그 다음에 국세에서 직접 내야 되는 직접세와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나라에 헌납하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헌납이란 말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직접 나라에 바치는, 또는 직접 나라에 내는 간접세, 요것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그 경제 규모에서 이렇게 납세하는 그런 직접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수치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정리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정부의 대표적인 지출로는 보건복지, 노동 계열의 사회복지 분야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초생활수급자, 그쵸? 요런 것들, 등등등. 이제 이런 것들. 즉, 보건이나 복지나, 그 다음에 우리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또 나가냐면 실업급여. 그 다음에 재취업수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정부에서 돈으로 나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일반 지방행정인데, 공무원들 급여나, 그 다음에 기관 운영비죠. 그죠? 예, 기관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전부 여기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교 짓고, 여러분들 급식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복 이런 거 할 때 지원금 받으셨을 거예요. 그 지원금 하고요. 이런 거 전부 다 뭐냐면 이 교육에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무기를 구매하고, 그 다음에 무기를 구입해서 예전 거를 교체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운영 유지비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예요? 국방에서 나와요. 국방으로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많이 지출되는 4가지 항목만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같이 우리가 재정이 적자가 되는 상황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나라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세금이 아닌 국민에게 빚지거나 다른 나라에게 빚질 때 국채라는 것을 발행을 해요. 그래서 국채라고 하는 것은 볼게요. 중앙정부가 또는 지방지자체라든지 그런 이런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에서 자금 조달, 우리가 지금 돈이 딸리니까 돈 좀 달라. 빌려달라죠. 빌려달라. 대신에 뭘 써주겠다? 채무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또는 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이 목적에 걸맞는 목적세 말고 그런 이 정책 집행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빌릴 수가 있어요. 국채를 발행해서. 단 채무증서에 반드시 만기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 만기가 끝난 국채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은행은 이 만기까지의 이유를 적용을 해서 내가 요 나라에게 빌려준 돈을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가령
10만 원으로 나라 국채를 샀다. 그러면은 받을 때에는 10만 원 더하기 이 10만 원에 대한 그 만기까지의 이자 빌렸잖아요. 나라가 나한테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을 빌렸으니까 내 빌린 돈을 갚는데 뭘 얼마 쳐서? 이자 쳐서 갚는 거예요. 이게 국채예요. 국채. 아시겠죠? 네. 이렇게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좀만 더 내려가 볼게요. 우리 조금만 더 보고 마무리를 지읍시다. 자, 세내 수입이 있고 세외 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접세, 간접세, 목적세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자, 이 국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이거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이 또 있는데, 자, 먼저 이제 우리 책으로 돌아와서 마무리 지을게요. 자, 보시면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이거는요 우리가 직접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상속세와 증여세거든요. 자, 상속세는요, 상속이 뭡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재산에 물려받는 걸 상속이라 하잖아요. 그쵸? 이것을 상속이라고 그래요. 그럼 증여는 무엇이냐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건 안 돌아가시건 상관없이 내가 어떤 물건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받았을 때예요. 그래서 소유자 명의가 내 명의로 바뀌어서 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증여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속은 죽어야 받는 것이 상속이고, 증여는 그러지 않아도 소유권을 이전해서 내가 가지게 되는 것, 내가 소유권을 양도받게 되는 것, 이런 것을 또는 건네받게 되는 것을 증여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것을 증여라고 그러는데 각각 세금을 부과시켜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모님의 유산을 받았다. 그러면 이건 상속세를 제가 나라에 바쳐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차 한 대를 내가 받았어요. 그럼 이건 증여가 되는 거예요. 증여세를 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 벌은 것에 대해서 10%가량을 이제 나라에 바쳐야 돼요. 그것을 소득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법인 역시 법인이 영리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이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것을 뭐라 하냐면 법인세라고 그래요. 됐죠? 자, 그러면 간접세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주세예요. 그쵸? 네. 주세는 뭐냐면 술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요, 아무리 싼 술이라 하더라도 그 술값에는 반드시 세금이 포함되어요. 그래서 이 주세라고 해서 술에 매기는 값에서 일부 한 10%에서 뭐 아무튼 몇 프로 가량을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술에 부과하는 세금이 있어요. 그 세금을 통해서 나라에 세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산과 동시에 나라에 세금을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부가가치세는요, 부가가치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어요. 가령 1,000원짜리 물건을 샀으면, 1,000원의 10%는 나라 세금으로 들어가요. 그럼 100원이 되겠죠. 100원이 세금이고 900원이 원가, 900원이 판매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겠죠?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사치품이나 그 다음에 고급 오락시설, 자, 이게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죠? 사치품이나 그냥 고가의 물건을 샀을 때예요. 고가의 물건을 샀을 때 따로 붙이는 세금이 개별 소비세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책을 내거나 또는 문서 이런 거를 했을 때 따로 붙여주는 세금이 있잖아요. 그건 우린 인지세라고 그래요. 인지세. 가령 왜 우리가 그 뭐죠? 그 주민등록 등본, 초본 뭐 이런 것들을 떼러 가잖아요. 그쵸? 그때 우리가 돈을 내서 떼잖아요. 그 수수료. 그 수수료가 무슨 세예요? 인지세예요. 인지세.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종합부동산세 요거 하나 얘기해 볼게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요, 다른 말로 우리가 종부세라고 그래요. 종부세. 그래서
부동산, 즉 건물이나 또는 토지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적게 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이 종합부동산세가 있잖아요. 네? 부동산 많이 갖고 있고 건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야 돼요? 적게 내야 돼요? 개인적으로.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종부세가 올라가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재벌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는 게 좋아요? 적게 내야 낸다는 거예요. 그래요. 종부세가 올라간다는 것은 재벌들은 돈을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지금 집이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종부세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거의 안 된다는 걸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정치에 조금 관심을 가집시다. 자, 이제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한 몇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제일 관심 있어야 할 만한 거 자동차세가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세. 자동차세는요, 어떤 자동차냐에 따라서, 자동차급이 어떠냐에 따라서, 배기량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 자동차세는요, 감가상각이, 감가상각, 잖아요?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그러잖아요. 예. 시간에 따라서, 연차, 그러니까, 연식이라고 그러죠. 그죠? 몇 년도에 나온 차냐에 따라서, 이 자동차세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자동차 한 대를 오래 갖고 있을수록 자동차세는 점점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렸다가 오르는 게 아니라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한 폐차할 때쯤 아니면 오래 썼을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많이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런데 새로 샀다. 그러면 새로 산 거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조금 높게 형성이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레저세도 있어요. 레저세. 자, 여기 레저세에서 말하는 이 레저 스포츠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뭐 보트 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경륜, 경마, 경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 여러분들 어디 한국 마사회 이런 데 가면 뭐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이게? 예, 이거는 스포츠 그거예요. 예, 스포츠에서 합법적인 도박 또는 경주 할 때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이렇게 돈을 내고 뭐 걸고 거기서 역배당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돈 따고 하는 거 있죠. 거기에서 세금을 붙어요. 그게 레저세예요. 레저세.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중에 자동차 등록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재산 등록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때 등록 면허세라는 것도 내야 돼요. 그래서 재산권이나 여러분한테 이득이 되는 기타 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름을 올라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올라가든지 아무튼 뭔가 권리가 이동이 됐을 경우 그 등록 면허세라는 것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근거에서 그만큼 돈을 내셔야 돼요. 네. 그게 재산세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많이 가질수록 세금이 많이 내게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 마지막. 예.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버님께서 담배를 태우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담배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쵸? 예. 요즘 한 4,500원 하죠. 그죠? 예. 그 중에 원가를 제한 상당수의 금액이 있어요. 예. 굉장히 지금 한 2, 3천원 할 겁니다. 그 세금만. 그 2, 3천원 관련된 세금이 담배 소비세로 나가요. 담배 소비세로 걷어들이는데 이 담배 소비세가요.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방교육세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에서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 울산시 교육청이 되겠죠. 그죠? 예, 울산 교육에 관련된 그런 이제 세금의 일부는요. 아버님들께서 태우시는 이 담배로 인해서 세금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담배 소비세가 이렇게 사용이 된다. 요거 그냥 알아두시면 나중에 아빠 저를 위해서 담배를 태우셨군요. 이제 그만 태우세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아까 같이 제가 종부세 얘기를 했었고 종합소득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종합소득세나 이런 것들은요, 내가 재산을 많이 가질수록 많이 내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이것을 우리가, 이런 법이 생겼네? 그럼 우리는, 돈을 많이 내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없으면 없는 만큼 나라는 세금을 덜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세금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나라에 가서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여하튼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은 세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하시고요. 오늘 우리 수업을 정리하면서 제가 꼭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요. 제발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는 건 좋은데요. 가끔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재정이 돌아가는지는 관심 한번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20대 되고 30대 되고 40대 되어서 경제를 책임지는 상황이 있을 때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의 아이들한테, 그리고 저도 제 아이한테 이런 경제라는 것, 경제관념을 정확하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춘, 그런 교양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개인적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수업을 통해서 그런 교양이 있는 여러분들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습 정리 요거 하나만 언급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우리 오늘 가계, 기업, 정부, 해외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령 자본도 있고 토지도 있고 그 다음에 노동력도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런 생산 요소들.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와 국채라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를 했어요. 과제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 선택하셔서 그 이유를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진심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더 높여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최저임금을 낮춰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2차 시 과제물까지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요. 오늘 수업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혹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알고자 하는 거 또는 잘못된 거 있으시면은 지적해 주시면은 제가 다음 차시에 수업을 할 때 그 부분을 제가 감안해서 시간을 좀 더 분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우리가 원래 수업 시간이 50분이기 때문에 제가 50분에 꽉꽉 채워서 제가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3차시 때 우리 수업 여러분들 과제물 하신 거 제가 같이 좀 첨삭도 하면서 좋은 예시가 있으면은 또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같이 마련하면서 우리가 3차시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3차 시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